사람이 일단 은퇴를 하면 시간이 많아지지만 그만큼 고민도 함께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 정성을 다해 키운 자식이 가정을 꾸렸는데 정작 그 집에서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기분 말입니다. 분명 좋은 의도로 한 일인데 간섭으로 치부되고 도움을 주려다 오히려 눈치만 보는 신세가 되기도 하죠.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그저 물러나 여생을 편히 즐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어떤 고민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아직 이 한 글자를 배우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1958년생, 올해 67이 된 박영수 씨입니다. 매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으로 100만 원 남짓을 받으며 소일거리로 생활비를 보태며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그는 대단한 도리를 읊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계발 강사도 아닙니다. 그저 모진 풍파를 견뎌내며 이제야 세상을 맑게 바라보게 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이죠. 그는 진정으로 마음 편한 날을 보내게 된 것은 돈이 갑자기 많아져서도 아들이나 며느리가 대단히 효자로 변해서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스스로 이 한 글자를 깨우쳤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글자를 실천한 지 7년, 그는 비로소 여유와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그 글자가 도대체 무엇인지 영수 씨의 고백을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958년 개띠입니다. 올해로 67이 되었네요. 젊었을 적에는 인천에 있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직업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고 취미니 엔잡러니 하는 말도 없었죠. 그저 안정적인 직장 하나 잡으면 그게 평생의 버팀목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18살에 공장에 들어가 처음엔 포장 일을 돕다가 나중엔 기계 조작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꼬박 30년 넘게 고생하며 살았죠. 50살이 되던 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침 공장에 감원바람이 불길래 그 흐름을 타서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부어온 고용보험과 연금 덕분에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나왔습니다. 공과금 떼고 핸드폰 요금 내고 나면 딱 먹고 살 만큼은 되더군요. 은퇴 초기 몇 년은 사실 참 막막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앉아 있으려니 좀이 쑤셨고 친구들을 보러 나가려 해도 다들 일하느라 바빠 만날 사람이 없었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은퇴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명부 작성을 돕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편의점에서 하루 4시간씩 물건 정리하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머리도 쓰고 사람 구경도 하니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것보다 100번 낫더군요. 많은 이들이 은퇴하면 그저 쉬는 게 상책이라 생각하지만 저에겐 너무 안락한 삶이 오히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소소한 목표가 있는 삶이 좋았습니다. 공원에서 이웃과 바둑을 두거나 오후에 시장에 나가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 살피는 그 소소한 일상들이 저를 단단하게 지탱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 우려 마시며 뉴스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다녀온 뒤 점심엔 직접 소박하게 밥을 차려 먹습니다. 오후엔 책을 보거나 햇볕을 쬐고 가끔 저녁에 손주 녀석이 오면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보챕니다. 아이의 웃음을 보고 있으면 나쁘지 않은 인생이구나 싶지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건 한 가지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고민을 줄이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글자, 바로 척정입니다. 성급하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척은 남을 속이거나 가짜로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통달한 사람만이 부릴 수 있는 지혜로운 연기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의리를 최고로 여겼습니다. 특히 친척이나 친구 사이엔 계산적이면 안 된다고 믿었죠.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터무니없는 액수가 아닌 이상 거의 다 빌려줬습니다. 기억나네요. 조카 녀석이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되어 중고차 한 대 사서 배달일이라도 해보겠다며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애가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보겠다니
돕고 싶었죠. 돈을 보낸 뒤 처음 몇 달은 단톡방에서 차 샀다, 주문받았다며 안부를 전하더니 어느 순간 소식이 뜸해지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차를 팔고 새 차를 샀다는데 빌려간 돈 얘기는 입도 뻥긋 안 합디다. 또 한 번은 공장 동료였던 김 씨가 전화해선 아내가 아프다며 급전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마침 명절 보너스를 받았던 터라 마음이 약해져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너 듣자 하니 아내가 아팠던 건 옛날 일이고 그 돈으로 무슨 가맹점 사업인가를 하다가 날려 먹었다더군요. 친구 사이에 독촉하기도 민망해 가만히 있었더니 그 친구는 미안해서인지 연락도 안 하고 명절 인사조차 끊겼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남들의 눈엔 그저 인출기로 보일 뿐이라는 걸요. 그러다 정작 돈이 없다고 말하면 되레 소갈딱지 좁은 사람으로 취급받기 십상이죠. 현실은 매달 연금 쪼개서 겨우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나이 들면 씀씀이도 줄여야 합니다. 예전엔 한 끼 3만 원짜리 밥도 쉽게 먹었지만 이젠 집밥 위주로 하루 식비를 1만 원 안팎으로 아낍니다. 친구들이 나가서 먹자고 하면 저는 허허 웃으며 요즘 돈 아껴야 해서 간단하게 먹는 게 속도 편하고 좋네라고 말합니다. 사실 정말로 함부로 쓸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이제 저는 영리해졌습니다. 누가 돈 빌려달라는 기미를 보이면 일단 제 사정이 얼마나 딱한지부터 늘어놓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죠. 요즘 아파트 노후화돼서 배관 수리하느라 카드 할부가 산더미야. 손주 교육보험 들어주는 것 때문에 통장이 매달 바닥이야. 이런 말들이 하도 익숙해져서 이제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술술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는 더 이상 보채지 않고 다른 곳을 알아보겠다며 물러납니다. 저는 속으로 휴, 살았다 싶죠. 돌이켜보면 예전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만 800만 원은 좋게 넘을 겁니다. 한 번의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게 다 뼈아픈 교훈이 되어 돌아온 거죠. 돈을 빌려주면 고마워할 줄 알았나요?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빌려갈 땐 간이라도 내줄 듯 하다가 정작 갚아야 할 때가 되면 자기가 준 피해는 있고 빌려준 사람을 원망합니다. 빌려주면 사람 잃고 돈 잃지만 안 빌려주면 잠시 서운해할 뿐 뒤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척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색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늙어서 수입도 고정된 연금뿐인데 거절할 줄 모르면 결국 자신의 노후를 남의 인정치레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됩니다. 옆집 영희 엄마가 묻더군요. 아니, 영수 씨는 왜 그렇게 돈을 안 빌려줘요? 예전엔 정이 많더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도 좋지만 나는 그저 평탄하게 늙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그 말에 영희 엄마는 여우 다 됐다며 웃더군요. 저도 웃었습니다. 나이 들면 좀 영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척하는 것은 인정을 피하는 게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돈은 한 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지만 내가 돈 없다고 선수치면 관계는 오히려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누구의 지갑 걱정 안 하고 제 노후를 위해 이 소박한 돈을 지키는 지금이 저는 참 편안합니다. 가난한 척하는 것만으로 삶이 가벼워질까요? 아닙니다. 나이 들어 가장 큰 불안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특히 자식이 가정을 꾸린 뒤에는 집안일에 사사건건 마음이 쓰이죠. 하지만 지나고 보니 간섭하면 할수록 내 마음만 번거로워지고 결국 자식 집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더군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눈먼 척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결혼한 지 10년 된 아들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인인데 사람은 착하지만 말수가 적습니다. 한동안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와도 저와 말을 잘 섞지 않더군요. 처음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침에 바닥 닦다가 며느리 구두를 건드렸나? 아니면 국이 너무 짰나? 마음이 불안해 견딜 수가 없었죠. 하루는 참다 못해 아들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네, 처가 요즘
왜 저리 얼굴이 어둡니?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답하더군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런데 만약 제가 넘겨짚고 며느리에게 나한테 불만 있니? 라고 따져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없던 오해를 만들고 큰 싸움이 났을 게 뻔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오면 그저 웃으며 고생했다 한마디만 합니다. 밥 차릴 때 되면 차리고 빨래 거들 때 되면 걷습니다. 묻지 않아도 될 일은 절대 묻지 않습니다. 얼굴색이 안 좋으면 그냥 못 본 척합니다. 궁금한 게 산더미 같아도 모르는 척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때로는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문제입니다. 타인의 감정 변화까지 일일이 분석하고 참견하려더니 사달이 나는 거죠. 제 친구 미란이가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방에서 문 닫고 크게 싸우는 소리를 들은 다음 날 기어코 참지 못하고 물었다더군요. 어제는 핸드폰 때문에 싸운 거니? 부부 싸움이란 게 냉전 좀 겪다가 풀리는 법인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들춰내니 상처가 덧나버린 겁니다. 아들은 간섭 좀 마시라 소리 지르고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수모를 당하고 나니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손주 교육 문제도 지뢰밭이나 다름없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손주가 공부는 좀 못해도 착한데 애 부모는 엄격합니다. 한 번은 아들이 손주를 방에서 호되게 혼내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 뛰어들어갔습니다. 애를 왜 그렇게 야단치니 차근차근 말로 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인상을 쓰며 아버지, 제 자식은 제가 알아서 가르칠게요 라고 하더군요. 아차 싶었습니다. 저는 걱정해서 한 말이지만 그들에겐 간섭일 뿐이었던 거죠. 그 후로 저는 절대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손주가 숙제를 늦게 하든 성적이 떨어지든 그저 밥 먹이고 옛날 이야기만 해줍니다. 훈육은 부모가 할 일이고 할아버지인 저는 따뜻한 밥과 포근한 이야기만 책임지면 됩니다. 사실 눈먼 척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보아도 모르는 척해주는 건 존중이고 알면서도 참견하지 않는 건 수양입니다. 늙어서 집안의 평화를 유지하는 비결은 다투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두어 들이는 데 있습니다. 내 판단을 거두고 지적을 거두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라는 충동을 거두는 것. 저는 요즘 집에서 이 말을 가장 자주 합니다. 너희가 결정해라. 나는 아무래도 좋다. 정말입니다. 이 한마디 덕분에 저는 아들 집에서 평온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고 며느리와도 거칠애가 아닌 진심 어린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슬픈 건 자기가 여전히 집주인인 줄 아는 겁니다. 사실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그 집에서 계속 잘 지내고 싶다면 잔소리꾼 주인이 아니라 대접받는 귀한 손님이 되어야 합니다. 눈 감아주는 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알고도 말하지 않는 그 절제와 여유가 가정의 파도를 잠재웁니다. 눈먼 척하며 집안에서의 자리를 지켰다면 그 다음엔 귀먹은 척을 배워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이 들면 귀가 어두워진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서 마음이 피곤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살다 보니 많은 고민이 삶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생기더군요. 저는 아침마다 공원에 나갑니다. 정자에 앉아 낯익은 얼굴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죠. 처음엔 말동무가 생겨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되더군요. 어떤 이들은 대화하러 오는 게 아니라 소문을 옮기러 옵니다. 그 집 며느리 이혼했다며 누구네 손주는 학교에서 사고쳐서 퇴학당했다던데 영희네는 딸이랑 대판 싸우고 문까지 부서졌다지. 이런 말들은 언뜻 걱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덫입니다. 거기서 무심코 어휴 나도 들었어 라고 맞장구 치는 순간 제 말은 4바퀴 5바퀴를 돌아 당사자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제가 험담을 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저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웃집 딸이 타지로 시집 갔는데 남편 집안이 좀 이상하다는 소문을 듣고 지나가는 말로 그 시댁이 좀 유별나긴 하다더라고 한마디 덧붙였죠. 사흘도 안 되어 그 이웃이 찾아와 따지더군요. 영수 씨가 우리 사위 이상하다고 소문내고 다녔다면서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벼운 수다가 어떻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지 뼈저리게 느꼈죠. 그날 이후 저는 귀먹은 척하기로 했습니다.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남들이 팔불출처럼 소문을 늘어놓으면 그저 허웃으며 핸드폰을 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려 들면 글쎄요, 나는 잘 모르겠네 라고 넘깁니다. 무지가 아니라 들어봤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기에 나를 지키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귀를 닫으니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고요를 지키는 것, 이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죠. 저는 이제 사람들의 뒷담화보다 바람 소리 듣는 게 더 좋습니다. 아침 베란다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 부엌에서 밥솥이 칙칙거리는 소리가 그 어떤 소문보다 정직하고 안온합니다. 귀가 조용해지면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멀리하는 것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귀를 닫았다면 그 다음은 입을 다스려야 합니다. 집안에서 화근이 되는 건 대개 잘못한 일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한 일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순간 그 말은 곧 지뢰가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벙어리 척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제 직설적인 성격이 장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되고 나니 그 직설적인 화법은 고마움이 아니라 오해를 불러일으키더군요. 며느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며느리가 차린 음식이 좀 짰습니다. 무심결에 말했죠. 이거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냐? 그냥 해본 소리였는데 며느리 안색이 어두워지더니 며칠을 말을 안 합디다. 아들이 슬쩍 와서 말하더군요. 아버지, 처가 처음으로 신경 써서 차려준 밥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처받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비판을 못 견디는 게 아니라 방식이 중요하다는 걸요. 그 후론 입맛에 안 맞아도 일단 한술 뜨고 나서 부드럽게 말합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입맛이 좀 싱거워졌네. 다음엔 간을 조금만 덜 해도 되겠어. 이렇게 가볍게 말하니 며느리도 웃으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할 말이 있어도 마음속에 묻어두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하는 말일지라도 듣는 이에겐 짐이 될 수 있거든요. 손주 성적이 떨어졌을 때도 성적표를 보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저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며 할아버지도 어릴 때 공부 참 못했는데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잘 살았단다라고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눈빛이 반짝이더군요. 꼭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비판 대신 격려를 택하세요. 제 친구 영철이는 이 침묵의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임신해서 살이 좀 오른 며느리에게 우리 세댁 복스럽게 잘 먹네라고 덕담인 척 한마디 했다가 며느리가 이틀을 굶으며 시아버지를 원망하게 만들었죠. 결국 손주 태어날 때도 연락을 제일 늦게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말이 화를 부른 꼴입니다. 말을 적게 하면 오히려 신뢰를 얻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국물과 같아서 조미료를 너무 많이 치면 맛이 탁해집니다. 그저 묵묵히 끓이다 보면 제맛이 나는 법이죠. 말을 아끼는 것은 양보가 아니라 타인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배려입니다. 제가 입을 닫으니 집안의 화약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를 보거나 손주에게 우스갯소리나 들려주며 지냅니다. 진정한 통달은 다 보고도 말하지 않을 줄 아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입만 닫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손이 너무 부지런해도 문제가 됩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다 보니 자꾸 집안일을 돕고 싶어지죠. 하지만 너무 부지런하면
상대는 고마워하기보다 간섭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게으른 척도 배웠습니다. 아들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됐을 때 며느리 짐을 좀 덜어주고 싶어 새벽같이 일어나 빨래하고 방 정리까지 싹 해뒀습니다. 부엌이 어지러우면 다 닦아내고 제 나름대로 뿌듯해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퇴근해서 돌아오더니 표정이 묘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조미료며 칼 위치를 다 바꿔놓는 바람에 요리할 때마다 물건 찾느라 진땀을 뺀다는 겁니다. 아들 책상 정리해 주려다 중요한 서류를 서랍에 넣어두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나기도 했죠. 그날 이후 저는 게으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쓰는 방만 제가 치우고 공용 공간은 며느리가 요청할 때만 손을 댑니다. 거실 바닥에 먼지가 보여도 내가 좀 치울까? 라고 먼저 묻습니다. 며느리가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 고집 부리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게으른 척하니 집안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며느리도 먼저 다가와 요리 비법을 묻기도 하더군요. 제가 자기 영역을 존중해 준다는 걸 느낀 모양입니다. 우리 세대는 몸을 놀리는 걸 죄악시하며 살았습니다. 남을 위해 몸을 쓰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겐 자기만의 생활 논리가 있습니다. 거기 무턱대고 끼어드는 건 정성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내 집 아니면 부지런 떨지 마라는 말이 차갑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은 아주 따뜻한 지혜입니다. 방해하지 않아야 오래 함께 살 수 있으니까요. 가끔은 일부러 아이고 오늘 할아버지가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기 싫네 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오히려 신나서 외식하러 가자고 조릅니다. 때로는 게으른 척하는 것이 상대에게 해방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집에서 뭔가를 더 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데 더 공을 들입니다. 이 모든 척의 정점은 바로 바보 척하는 것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모르는 척, 적당히 버무려 넘기는 지혜를 말합니다. 난득호도, 즉 똑똑해지는 것보다 어수룩해지는 게 더 어렵다는 옛말이 딱 맞습니다. 젊었을 땐 시시비비를 가려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누가 나를 속이려 하거나 뒷말을 하면 끝까지 따져 물었죠. 하지만 나이 드니 알겠더군요. 명백하게 밝혀내면 관계는 끊어집니다. 모르는 척 덮어주면 관계는 이어집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하던 곳에서 어떤 회원이 자기 이름을 남의 예약 시간에 몰래 끼워 넣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차례를 뺏긴 거였죠. 화가 치밀었지만 모르는 척 제 시간을 옮겼습니다. 며칠 뒤 그 사람이 먼저 찾아와 자기가 착각했다며 미안해하더군요. 웃으며 넘겼습니다. 큰 소동 없이 관계는 더 돈독해졌죠. 바보 척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너무 영리해 보이면 사람들은 경계하지만 좀 허술해 보이면 마음을 열고 다가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먼 친척 조카가 밥자리에서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돈 쓸 데가 겁나네요. 라며 넌지시 말하더군요. 속으론 돈 좀 보태달라는 신호인 걸 알았지만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그러게 말이다. 무값이 금값이야라고 딴청을 피우며 밥만 먹었습니다. 제가 못 알아들은 줄 알고 화제는 금방 넘어갔죠. 만약 거기서 돈 필요하니? 라고 물었다면 그 조카는 바로 손을 벌렸을 테고 저는 또 예전처럼 돈을 잃고 후회했을 겁니다. 이제 저는 제 마음속에 희미한 필터 하나를 두었습니다. 들어도 못 알아들은 척, 보아도 못 본 척, 며느리가 친정 엄마와 통화하며 같이 사니까 신경 쓸 게 많네. 라고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가슴이 뜨끔했지만 저는 모르는 척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먼저 와서 어머니가 편하게 해주셔서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때 제가 모르는 척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보 척하는 건 타인을 용서하는 일인 동시에 나 자신을 해방하는 일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환영받는 건 사회에서나 통하는 일이지 가정이나 모임에선 편안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갖춰야 할 능력은 바로 강한 척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왜 또 강한 척을 해야 하냐고요.
사람이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의지하려 들면 사람들은 부담을 느껴 떠나갑니다. 동정을 사느니 차라리 끝까지 기품 있게 버티는 게 낫습니다. 쉰 중반이 넘어가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숨이 차고 무릎이 쑤시고 잠도 자주 설칩니다. 병원 다니며 약도 먹고 운동도 하지만 자식들 앞에선 절대 앓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볍게 비가 오려나 무릎이 조금 뻐근하네 정도로 끝냅니다. 아들이 병원 가자고 하면 근처 병원 내가 알아서 다녀올게 라고 대답합니다. 제 욕심이 아니라 자식들의 짐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이 버거운데 부모까지 매사 챙겨달라고 하면 그 효심이 결국 부담이 되고 원망으로 변합니다. 한 번은 주방에서 미끄러져 무릎이 크게 까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파서 눈물이 났지만 꾹 참고 혼자 약 바르고 처치했습니다. 손주가 학교 다녀와서 왜 다리를 저냐고 묻길래 할아버지가 운동하다가 조금 삐끗했어. 약 발랐으니 금방 낫는다. 라며 웃어줬습니다. 늙어서 병상에 눕고 남의 손에 몸을 맡기는 건 한순간입니다. 자식들이 간병에 지쳐 나가 떨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저는 건강보험 서류나 검진 날짜도 일일이 제 손으로 챙깁니다.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내 힘으로 처리하고 싶으니까요. 저는 늙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남에게 짐이 되는 게 두렵습니다. 이웃집 영식 씨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당뇨가 좀 있었는데 아무것도 스스로 안 하려 하고 아들이 약이며 식사며 다 챙겨주길 바랐죠. 결국 아들은 지쳐서 해외 지사로 떠나버리고 딸은 멀리 시집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영식 씨는 씻는 것조차 힘들어 하다가 결국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자신을 통째로 남에게 맡겨버린 뒤의 무력감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강한 척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도 근육처럼 단단해집니다. 내가 당당할 때 남들도 나를 존중해 줍니다. 길게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제가 실천하는 이 척의 철학은 결코 허세를 부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세상을 영리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고민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 생깁니다.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말해줘야지, 오해를 풀어야지라고 애쓰다 보면 결국 간섭하게 되고 상처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척이라는 글자를 가슴에 새기면 삶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가난한 척하면 현금 인출기 신세를 면하고 눈먼 척하면 집안 싸움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귀먹은 척하면 소문으로부터 평온해지고 벙어리 척하면 말실수로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게으른 척하면 간섭을 피할 수 있고 바보 척하면 쓸데없는 계산을 안 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한 척하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조심스럽고 굴욕적이지 않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굴욕이 아니라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남에게 줄 공간을 비워두고 나 자신을 위한 평온한 자리를 남겨두는 지혜입니다. 젊어서는 치열하게 부딪히며 살았으니 늙어서는 좀 흐릿하게 사는 게 뭐 어떻습니까? 시끌벅적한 건 남들의 몫으로 넘기고 고요함은 내 것으로 챙기는 겁니다. 인생 후반전까지 고민에 휩싸여 살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저는 오늘도 척이라는 글자를 입안에서 굴려봅니다. 마음이 번거로울 때면 스스로 묻습니다. 영수야, 너 또 너무 진지해진 거 아니니? 그러면 다시 모르는 척, 부족한 척하며 한 걸음 물러납니다. 그러면 세상은 다시 평온해집니다. 모든 일에 답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일은 그냥 보는 걸로 족하고 어떤 말은 한 귀로 흘리는 게 상책이며 어떤 사람은 그저 고개만 끄덕여주면 그만입니다. 세상을 꿰뚫어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너그럽게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통달한 삶이 아닐까요?
이 한 글자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직접 해보시면 압니다. 제가 해보니 참 좋더군요. 당신도 한번 해보세요. 장담하건대 분명 삶이 가벼워지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겪는 가족 간의 갈등이나 마음의 짐들 때문에 힘들 때 당신도 혹시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마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난한 척, 모르는 척, 못 들은 척하며 소모적인 논쟁에서 비껴가 본 적은요? 아니면 여전히 명확하게 따지고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편이신가요?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르겠지만 영수 씨의 이 지혜로운 연극이 누군가에게는 숨구멍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답이 될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분들도 지금 너무 애쓰며 버티느라 지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하루는 조금 어수룩한 척 하며 편안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